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차가운 계곡물에 반쯤 잠긴 채 부서진 검은색 세단은 마치 거대한 짐승의 시체처럼 보였다. 그 참혹한 잔해 속에서 권도연은 의식을 잃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기억은 빗길을 질주하던 헤드라이트의 섬광과 온몸을 찢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의 세상은 그렇게 암전되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값비싼 이탈리아산 가죽 시트의 냄새가 아닌 낯선 약초 향과 은은한 흙냄새였다. 온몸이 쑤시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다. 그는 삐걱거리는 나무 침상 위에 누워 있었다. 몸에는 거친 삼배옷이 걸쳐져 있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도시의 회색빛과는 다른 맑고 투명한 색을 띠고 있었다. 이곳은 어디인가?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전신을 덮치는 격통에 다시 자리에 누울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섰다. 희고 작은 얼굴 검고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는 소박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 사발이 들려 있었다. 깨어나셨군요. 여인의 목소리는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차분했다. 그녀는 침상 곁으로 다가와 도연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눈빛에 가득한 경계심과 적의를 보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밀어내려 했다. 그의 세상에서 낯선 이의 접근은 곧 위협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고작 손가락을 까딱이는 것이 전부였다. 그의 무력감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여긴 어디지? 당신은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거칠고 날카로웠다. 기억은 없었지만 명령하고 지배하는 말투는 그의 몸에 각인된 본능이었다. 여인은 그의 쏘아붙이는 듯한 말투에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약 사발을 내려놓고 말했다. 여기는 소백산 깊은 곳에 있는 약초 마을입니다. 저는 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절벽 아래 계곡에서 기절해 있는 당신을 발견했습니다. 권도현은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안개에 휩싸인 듯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런 산골짜기에 처박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이 상황이 지독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과 눈앞에 이 여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불쾌감이었다. 그는 평생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정점에 서서 모든 것을 통제해왔다. 내게서 떨어져. 그는 힘겹게 말을 뱉었다. 그의 눈빛은 상처 입은 맹수처럼 사나웠다. 하는 솔은 말없이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는 그의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 자존심이 지금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그가 스스로 약을 마실 때까지 기다렸다. 며칠이 흘렀다. 권도연은 여전히 침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다. 그 시간 동안 하는 솔은 매일 같은 시간에 약과 죽을 가져다 주고 그의 상처를 돌보았다. 그녀는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동정심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할 뿐이었다. 그런 그녀의 태도는 오히려 권도연의 경계심을 조금씩 누그러뜨렸다. 그는 여전히 그녀가 누구인지, 그녀를 믿을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가 자신을 해칠 의도는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도연은 마침내 침상에서 몸을 일으키는데 성공했다. 그는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을 밟고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그가 평생 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끝없이 펼쳐진 산맥과 짙은 녹음, 그리고 맑은 하늘. 그 거대하고 고요한 자연 앞에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새삼 깨달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름 모를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혼란이었고 동시에 아주 미미한 평온함이었다. 그는 천천히 집 밖으로 나섰다. 작은 텃밭과 약초를 말리는 건조대, 그리고 소박한 목조, 가옥 몇 채가 전부인 작은 마을이었다. 이곳의 시간은 도시와는 다른 속도로 흐르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느리고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는 자신의 기억 속에 이런 평화로움이 존재했던 적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려 했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때 산길 저편에서 은솔이 약초 바구니를 메고 걸어오고 있었다. 석양을 등진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녀는 걷다가 잠시 멈춰서서 산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그녀의 옆모습에서 도연은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가슴 저릿한 아련함이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당황스러웠다. 그는 이런 감상적인 남자가 아니었다. 아니, 아마도 아니었을 것이다. 은솔은 그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한 호수 같았다. 그 안에는 어떤 동요도 놀라움도 없었다. 마치 그가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도현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기억을 잃은 차가운 CEO의 심장이 낯선 산골 마을의 한 여인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다. 여전히 말투는 딱딱했지만 이전의 날카로움은 조금 무뎌져 있었다. 여긴 대체 어떤 곳이지? 은솔은 그의 질문에 담긴 혼란을 읽었다. 그녀는 멀리 구름이 걸린 산봉우리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이곳은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는 곳입니다. 당신의 상처도 마찬가지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상처의 치유라니. 그는 자신이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정체성과 과거,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날 방법뿐이었다. 그는 다시 차갑게 마음의 문을 닫았다. 쓸데없는 소리. 나는 내일 당장 이곳을 떠나겠어. 그의 선언에 은솔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깊고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다음 날 도연은 무작정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사방은 온통 빽빽한 숲과 험준한 산세뿐 길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몇 시간을 헤맸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의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낯선 자연은 그에게 조금도 길을 내어주지 않았다. 그는 무력감과 분노에 휩싸여 주먹으로 나무를 내리쳤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그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싹 텄다. 그때 어둠 속에서 작은 등불이 다가왔다 하는 소리였다. 그녀는 말없이 그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은 작고 따뜻했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자존심이 그녀의 도움을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결국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차갑고 거만한 세상에 작지만 따뜻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잠이 들었다. 며칠 후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들이었고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무언가를 캐묻고 다녔다. 그들은 최근 이 근처에서 있었던 사고에 대해 묻고 있었고 낯선 사람을 보지 못했는지 집요하게 추궁했다. 은솔은 그들이 도연을 찾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도연을 자신의 집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약초 창고에 숨겼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두 사람은 숨을 죽인 채 서로의 존재에 의지해야만 했다. 남자들의 발소리가 집 밖에서 들려왔다. 그들은 은솔의 집 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이 집에 낯선 놈 숨기고 있는 거 다 알아. 순순히 내놓는 게 좋을 거야. 험악한 목소리가 문틈으로 스며들어왔다. 은솔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문을 열고 그들과 마주섰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그들 앞에서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곳에는 당신들이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용히 떠나 주십시오. 창고 안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도연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그는 지금 당장 뛰쳐나가 저들을 해치우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에게는 아무런 힘도 기억도 없었다. 그저 무력하게 이 여인이 자신을 지켜주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 겪는 굴욕적인 순간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노였고 또한 그녀에 대한 알 수 없는 책임감이었다. 외부인들이 떠난 후에도 마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들이 남기고 간 위협의 그림자는 쉽게 가시지 않았다. 권도현은 약초 창고의 어둠 속에서 하는 소리 자신을 위해 보여주었던 담대함을 떠올렸다. 그것은 무모한 용기가 아니었다. 깊은 산처럼 고요하고 단단한 흔들림 없는 강인함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타인에게 빚을 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기억은 없었지만 그의 본능은 빚을 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며칠 뒤 마을의 촌장이 은솔의 집을 찾아왔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젊은이 못지않게 형형했다. 그는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외부인들이 다시 올 걸세. 이번에는 그냥 돌아가지 않을게야. 자네의 존재는 우리 마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네. 촌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도연 역시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촌장은 잠시 말을 끊고는 결심한 듯 은솔과 도연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방법이 하나 있네. 자네가 이 마을의 일원이 되는 걸세. 한은솔과 혼인하여 이 마을의 사위가 된다면 우리 모두가 자네를 보호할 명분이 생기지. 외부인들도 마을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걸세.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도연의 얼굴은 분노와 경멸로 일그러졌다. 혼인이라니. 이 산골 계집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는 자신이 누군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런 시골뜨기들과 엮여야 할 만큼 하찮은 존재는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촌장의 다음 말이었다. 이 방법이 싫다면 내일 당장 이 산을 떠나게. 하지만 자네 혼자서는 하룻밤도 버티지 못할 것이야. 밖은 자네를 찾는 늑대들 천지니까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협박이었다. 권도현은 이를 악물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자아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굴욕을 감수해야 한다는 이성과 절대로 고개를 숙일 수 없다는 오만한 자존심. 그는 은솔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따르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견했다는 듯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놀라움이나 동요도 없었다. 그 평온함이 도연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결국 그는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다. 좋아. 하지만 이건 계약일 뿐이야. 내 기억이 돌아오고 상황이 정리되면 없었던 일로 하는 거다. 그는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그것이 그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촌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은솔은 그저 찻잔을 그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을 뿐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가 내뱉은 계약이라는 단어 너머에 더 깊은 무언가를 보고 있는 듯했다. 혼례는 사흘 뒤에 치러졌다. 혼례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만큼 간소한 의식이었다.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고목 아래 촌장과 몇몇 마을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주었다. 도연은 몸에 맞지 않는 낡은 한복을 입고 뻣뻣하게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불쾌감이 역력했다. 은솔 역시 소박한 흰색 소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하고 성스러워 보이기까지 했다. 그녀는 이 거짓 혼례를 운명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했다. 두 사람은 촌장의 주례에 따라 서로에게 절을 하고 합한주를 나누었다. 도연은 쓴 약을 삼키듯 단숨에 술을 들이켰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다. 그는 이 순간을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 굴욕을 안겨준 모든 이들에게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술잔을 든 은솔의 손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또다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다. 슬픔, 그리움, 그리고 아련한 애틋함.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공식적인 부부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도연은 차가웠고 은솔은 말이 없었다. 다만 이전에는 존재했던 미세한 거리감이 사라지고 어색한 침묵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들은 작은 밥상에 마주 앉아 말없이 식사를 했고 각자의 공간에서 잠이 들었다. 도연은 이 계약 관계가 하루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변화는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왔다. 밤마다 꾸는 꿈이 문제였다. 꿈속에서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쇠 갑옷을 입고 칼을 든 장수였고 치열한 전쟁터를 누비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약초를 다루는 의녀였고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의 지친 영혼을 위로해 주었다. 그 여인은 바로 한은솔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꿈은 너무도 생생해서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는 꿈속에서 그녀를 설아라고 불렀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그는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그녀를 감싸 안았고 그녀의 부드러운 손이 피 흘리는 자신의 뺨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그 애틋하고 절절한 감정은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의 가슴에 남아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이 꿈은 대체 무엇인가? 단순한 객꿈인가? 아니면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인가?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깬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옆자리를 더듬었다. 간밤의 꿈이 너무도 생생했기 때문이었다. 꿈속에서 그는 부상을 입고 그녀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방 한쪽에서 은솔이 조용히 약초를 다듬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그 모습이 꿈속의 설아와 정확히 겹쳐졌다. 순간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당신 대체 누구지? 그가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은솔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고요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이 있군요. 오늘은 푹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시원하고 부드러웠다. 꿈속에서 느꼈던 바로 그 감촉이었다. 도연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해야 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옭아매려는 계략이라고 의심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그의 심장은, 그의 영혼은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가 낯설지 않다고. 아주 오래전부터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다고 속삭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감추기 위해 더욱 차갑게 그녀를 대했다. 그는 그녀가 해주는 모든 일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고 일부러 거친 말을 내뱉었다. 이따위 멀건 죽을 먹으라고 가져온 건가? 지방꼬리, 이게 뭐야? 제대로 청소도 안 하나 하지만 그의 가시 돋친 말에도 은솔은 상처받은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그가 하라는 대로 해줄 뿐이었다. 그녀의 인내는 마치 바다와 같아서 그가 던지는 돌멩이들은 그저 작은 파문만을 일으키고 인해 사라져버렸다. 그의 내면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차갑고 오만한 CEO 권도연과 이름 모를 여인을 애틋하게 사랑하는 꿈속의 장수. 현실과 꿈 이성과 감정 불신과 끌림 사이에서 그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혼돈의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는 한은솔이 있었다. 그녀는 마치 그가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등대와도 같았다. 거짓으로 시작된 혼인 관계는 이제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그들의 운명을 이끌어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권도연이 산골 마을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씨름하는 동안 서울의 시간은 전혀 다른 속도로 흐르고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유령그룹의 초고층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성체였다. 그곳에 주인 행세를 하는 최진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통유리창 너머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의 발 아래 굴복한 보석들처럼 반짝였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저는 실종 되신 사촌 형님 권도연 회장님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형님이 돌아오실 그날까지 유령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이사회에서 그가 내뱉었던 위선적인 연설을 떠올리자 절로 비웃음이 나왔다. 돌아오다니, 죽은 자는 돌아올 수 없는 법이다. 경찰은 권도연의 사고를 빗길 과속으로 인한 단순 추락사로 잠정 결론 내렸다. 완벽한 범죄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지워지지 않는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바로 권도현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절벽 아래 계곡을 샅샅이 뒤졌지만 찢겨나간 차체 일부만 발견되었을 뿐 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살아있을 리 없어. 그 높이에서 떨어져서 살아남는 건 불가능해. 최진석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찜찜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권도현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그는 지옥에서라도 살아 돌아올 놈이었다. 김비서. 최진석이 인터폰으로 비서를 불렀다. 곧 문이 열리고 그림자처럼 조용한 남자가 들어섰다. 아직도 그놈의 시체를 못 찾았나. 최진석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김비서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계곡물이 워낙 거세고 지형이 험준하여 수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진석은 신경질적으로 펜을 부러뜨렸다. 경찰놈들은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사람들을 보내 산 전체를 샅샅이 뒤져 시신이든 아니면 살아있는 흔적이든 뭐라도 찾아내. 그의 눈빛은 탐욕과 불안으로 번뜩였다. 그는 유령그룹의 완전한 주인이 되기 위해 마지막 확인 작업이 필요했다. 권도현의 죽음을 그의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이번에는 돈 아끼지 마. 산골 마을 촌구석까지 샅샅이 뒤져서 쥐새끼 한 마리라도 놓치지 마. 그놈이 살아있을 만해 하나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숨통을 끊어버려야 하니까. 차가운 명령이 회장실의 공기를 갈랐다. 도시의 거대한 탐욕이 고요한 산골 마을을 향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그 무렵 소백산 마을의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다. 권도현은 조금씩 산골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다. 물론 여전히 그의 말투는 퉁명스러웠고 표정은 차가웠지만 이제는 은솔이 가져다 주는 물건, 죽을 투덜거리면서도 다 비웠고 서툰 솜씨로 남아 장작을 패기도 했다. 밤마다 계속되는 정체 모를 꿈은 여전히 그를 혼란스럽게 했지만 이제는 그 꿈속의 여인 설아의 얼굴을 한 은솔을 보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만은 않았다. 그날 오후 도연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때였다. 마을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검은색 SUV 차량 두 대가 좁은 산길을 비집고 들어와 마을 공터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내들은 이전의 건달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잘 훈련된 용병처럼 보였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마을 사람들에게 접근해 무언가를 묻기 시작했다. 그들의 손에는 돈다발과 함께 은근한 위협이 들려 있었다. 은솔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촌장 역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번엔 보통 놈들이 아니야. 저들은 작정하고 온 게 틀림없어. 촌장의 낮은 목소리가 은솔의 귓가에 들렸다. 도연은 패던 장작을 내려놓고 그들을 노려보았다. 자신을 찾으러 온 자들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지금의 그는 기억도 힘도 없는 빈 껍데기일 뿐이었다. 숨어야 합니다. 은솔이 그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집안은 위험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그녀는 도연을 이끌고 집 뒤편의 샛길로 접어들었다. 그곳은 일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약초꾼들만 아는 좁은 길이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의 손을 잡은 그녀의 작은 손에서 느껴지는 단단함에 그는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데리고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다. 덩굴로 가려진 작은 동굴, 입구 앞에 멈춰 선 그녀는 주변을 살핀 뒤 그를 안으로 이끌었다. 동굴은 한 사람이 겨우 몸을 웅크릴 수 있을 정도로 비좁고 축축했다. 그들이 돌아갈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상황을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밖으로 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연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같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지만 그 안에는 그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이 어둡고 축축한 곳에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웠다. 아니, 그녀를 혼자 보내 저 위험한 자들과 마주하게 하는 것이 더 두려웠다. 은솔은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옆에 몸을 웅크렸다. 비좁은 공간 속에서 두 사람의 어깨가 맞닿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굴 밖에서 발소리와 함께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쪽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꼼꼼히 찾아봐. 이 근처 어디엔가 숨어 있을 게 분명해.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도연은 숨을 죽였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바로 그때 은솔이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온기는 도연의 불안한 심장을 조금씩 진정시켰다. 한 사내가 동굴 입구를 가리고 있던 덩굴을 거칠게 걷어냈다. 어두운 동굴 안으로 한 줄기 빛이 들어왔다. 도현과 은솔은 어둠 속 가장 깊은 곳으로 몸을 밀착했다. 사내는 잠시 동굴 안을 들여다보더니 침을 뱉고는 돌아섰다. 젠장, 아무것도 없잖아. 박쥐 소굴인가.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위기의 순간이 지나가자 긴장이 풀린 도연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손을 얼마나 꽉 쥐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숨소리만 듣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도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했다. 그는 언제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이 작은 여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다. 자신 때문에 그녀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다. 미안하다.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뱉는 사과였다. 은솔은 그의 사과에 대답하는 대신 조용히 말했다. 당신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도 맑게 울렸다. 그녀는 그의 과거를 알지 못했지만 그가 어떤 위협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위협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꿰뚫어 보고 있는 듯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유대감이 생겨나고 있었다. 거짓 혼인과 계약 관계를 넘어선 위험을 함께 헤쳐나가는 동지애였다. 그날 그들은 밤이 깊어서야 조용히 동굴을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왔다. 최진석의 수하들이 남기고 간 위협은 마을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았다. 권도연의 존재는 더 이상 은솔 혼자만의 비밀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침묵의 동맹으로 그를 보호하고 있었다. 그들의 순박한 경계심 속에서 도연은 자신이 속했던 세상의 비정함을 역설적으로 깨달았다. 이익 없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도시의 인간들과 달리 이곳 사람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낯선 이방인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몸은 빠르게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혼란은 더욱 깊어졌다. 밤마다 찾아오는 꿈은 이제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일부가 되어버린 또 다른 현실이었다. 꿈속의 장수는 더 이상 낯선 인물이 아니었다. 그의 분노, 그의 슬픔, 그리고 설아를 향한 그의 절절한 사랑은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권도연의 감정처럼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점점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길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마을에 귀한 약재를 구할 일이 생겼다. 겨울을 나기 위해 꼭 필요한 약재였는데 험준한 절벽 중간에 있는 동굴에서만 자라는 희귀한 것이었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가기에는 너무 위험한 곳이었다. 은솔이 직접 가겠다고 나섰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 그곳을 수없이 오갔기에 지리에 익숙했다. 도연은 당연하다는 듯 그녀를 따라 나섰다. 혼자는 위험해. 그의 짧은 말에 은솔은 반대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른 아침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세는 생각보다 훨씬 험준했다. 기억을 잃었음에도 도연의 몸은 놀라운 균형 감각과 힘을 보여주었다. 그는 위험한 바위 절벽을 지날 때마다 먼저 건너가 은솔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녀의 무거운 약초 바구니를 말없이 자신의 어깨에 옮겨 맸다. 은솔은 그런 그의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행동은 더 이상 계약에 얽매인 의무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본능에 가까운 보호였다. 오랜 시간 산을 오른 끝에 그들은 마침내 목적지인 동굴에 도착했다. 동굴은 절벽 중턱에 아슬아슬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동굴 안쪽의 습한 바위 틈에는 그들이 찾던 귀한 약초가 자생하고 있었다. 은솔이 약초를 캐는 동안 도현은 동굴 입구에서 망을 보았다. 그때까지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어오고 이내 굵은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눈사태가 올지도 모릅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은솔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하지만 그들이 하산을 시작했을 때 눈발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폭설로 변해 있었다. 사방은 온통 하얗게 변해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고 매서운 바람이 그들의 체온을 앗아갔다. 이대로는 위험해. 근처에 바람을 피할 만한 곳이 있던가. 도현이 소리쳤다. 은솔은 잠시 기억을 더듬더니 그의 손을 잡고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예전에 아버지를 따라와 본 적이 있는 오래된 동굴이 있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동굴은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곳은 예전에 사냥꾼들이 잠시 머물던 곳인지 불을 피웠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은 젖은 몸을 이끌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밖에서는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도현은 젖은 나뭇가지를 모아 능숙하게 불을 피웠다. 그 스스로도 놀랄 만큼 익숙한 솜씨였다. 타오르는 불꽃이 어둡고 차가운 동굴 안을 조금씩 밝히고 온기를 더했다. 두 사람은 불가에 나란히 앉아 젖은 옷을 말렸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타닥거리며 타는 장작 소리와 동굴 밖의 거친 바람 소리만이 그들의 곁을 맴돌았다. 도현은 불빛에 비치는 솔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붉은 화광이 그녀의 하얀 뺨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익숙하게 느껴져 그의 심장이 다시금 아려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눈앞의 모든 것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타오르는 불꽃이 거대한 횃불로 변하고 축축한 동굴 벽은 피와 흙으로 얼룩진 전쟁터의 성벽으로 바뀌었다. 그의 몸에 걸쳐진 삼배 옷은 피에 젖은 무거운 쇠가봇이 되었고 그의 옆구리에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느껴졌다. 그는 지금 이 동굴의 수백 년 전의 과거 속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설아가 있었다. 정신 차리세요. 나리, 제발, 제발, 눈을 뜨세요. 그녀의 절규가 그의 귓가를 울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의 상처를 지혈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피와 약초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는 죽어가고 있었다. 밖에서는 적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그녀를 살리기 위해 이곳으로 피신했지만 결국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것이었다. 그는 힘겹게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감쌌다. 울지 말아서라. 나는 괜찮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나는 너를 다시 만나기 위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다음 생에서는 부디 너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로 태어날 수 있기를. 그러니 나를 잊지 마라. 그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그의 손이 힘없이 떨어지고 그의 눈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서서히 멀어져 갔다. 끝없는 어둠이 그를 덮쳤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신 거냐고요? 현실의 은솔이 그의 어깨를 흔드는 소리에 권도현은 격렬한 기침과 함께 과거의 환영에서 깨어났다. 그의 온몸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숨은 거칠었다.
그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다시 현실의 동굴이었다. 하지만 방금 겪었던 모든 것은 너무도 생생해서 마치 실제로 일어났던 일처럼 느껴졌다. 그의 옆구리에서는 여전히 환영의 통증이 느껴지는 듯했다. 설아, 그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순간 은솔의 눈동자가 파도처럼 크게 일렁였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그 표정은 그 이름에 얽힌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도연의 머릿속에 수많은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수백 년 전의 약속과 차가운 도시의 빌딩 배신자의 얼굴, 그리고 빗길 속에서 자신을 덮치던 헤드라이트의 섬광까지 과거와 현재의 기억이 뒤섞이며 그의 머리를 터뜨릴 듯이 압박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며 신음했다. 그는 권도연이었다. 유령그룹의 회장이었고 최진석의 배신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이름 모를 장수였고 설아라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죽어갔다. 두 개의 삶, 두 개의 기억이 그의 안에서 하나로 합쳐지려 하고 있었다. 그 고통스러운 융합 속에서 그는 자신 앞의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정체 모를 산골 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하는 소리자 동시에 설아였다. 수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자신의 앞에 다시 나타난 그의 유일한 사랑이었다. 그는 자신을 덮치는 거대한 운명의 실체를 깨달았다. 그의 감정은 더 이상 혼란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무치는 그리움과 애틋함 그리고 지켜주지 못했던 과거에 대한 회한이 뒤섞인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낡은 동굴 속에서 두 사람의 인연은 마침내 시간의 벽을 넘어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다. 휘몰아치던 눈보라가 멎고 세상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다. 동굴 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은 갓 내린 눈 위에 부서지며 눈부신 빛의 향연을 펼쳤다. 밤새 권도연의 머릿속을 휘젓던 혼돈의 폭풍도 그쳤다. 그는 더 이상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길을 잃은 방랑자가 아니었다. 유령그룹의 회장 권도현과 이름 모를 장수로서 설아를 사랑했던 두 개의 자아는 마침내 하나로 합쳐져 완전한 자신을 이루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최진석의 야욕에 가득 찬 눈빛, 교묘하게 조작된 사고, 그리고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그 모든 음모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최진석이 아직 자신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가 보냈던 수하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그 불안감은 최진석을 더욱 집요하고 잔인하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위험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숨겨준 이 마을과 하는솔에게 향할 터였다. 그는 옆에 앉아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은솔을 보았다. 그녀는 하는솔이자 동시에 설아였다.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땅에 다시 태어난 여인. 지난 생에서 그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 눈앞에서 그녀를 잃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그는 가슴을 애는 듯한 상실감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번 생에서는 결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없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아가야만 했다. 돌아가야겠어.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전의 오만함이나 퉁명스러움은 사라지고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은솔은 그의 말에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그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고 있었다. 그의 기억이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가 더 이상 이 산골 마을에 머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녀의 눈에 잠시 스치는 슬픔을 도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내 이름은 권도현이다. 서울에 있는 유령그룹이라는 회사를 이끌고 있었지. 내 사촌 동생인 최진석이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나를 죽이려 했고 나는 사고를 위장한 공격을 받아 이곳으로 오게 된 거야.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과거를 설명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어떤 비밀도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수백 년 전부터 사랑해온 사람이요. 그의 고백에 은솔은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그가 보았던 과거의 환영이 어른거리는 듯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또한 꿈을 꾸었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온 날부터 알 수 없는 꿈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약초를 다루는 의녀였고 제게는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정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신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그들의 인연은 결코 한 사람만의 기억이 아니었다. 도연은 그녀의 손을 더욱 쿵쿵 잡았다. 그들이 다시 올 거야. 이번에는 더 집요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이곳을 뒤지겠지. 내가 여기에 계속 머무는 것은 당신과 이 마을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야. 내가 돌아가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만 해. 최진석을 멈추고 당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을 되찾아야만 하오. 그의 말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동굴을 나와 마을로 돌아왔다. 하얀 눈이 덮인 산길은 아름다웠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을에 도착한 도연은 곧장 촌장을 찾아갔다. 그는 촌장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떠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제가 무사히 산을 내려가 서울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디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촌장은 변한 그의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처음 마을에 왔을 때의 오만하고 날카롭던 맹수는 사라지고 깊은 눈을 가진 성숙한 남자가 서 있었다. 촌장은 그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발이 빠르고 지리의 밝은 젊은이를 불러 도연히 감시를 피해 산을 내려갈 수 있는 비밀스러운 길을 안내하도록 명했다. 떠날 채비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떠나기 전날 밤 도연은 은솔과 함께 집 앞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쏟아질 듯 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지난 생에서 나는 당신에게 약속했소. 다시 만나기 위해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 도연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 나는 반드시 돌아올 거요. 당신을 내 곁에 두기 위해 내 모든 것을 걸고 돌아올 테니 부디 나를 믿고 기다려 주시오. 그것은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다시 한번 반복되는 약속이었다. 은솔은 대답 대신 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의 온기가, 그녀의 믿음이 그에게 전해졌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지난 생에서는 지켜주지 못했던 그 작고 여린 어깨를 이번에는 반드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리라 다짐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푸른 어둠 속에서 권도연은 떠날 채비를 마쳤다. 촌장과 몇몇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그를 배웅했다. 은솔은 집 앞에 서서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그녀에게 다가가 잠시 망설이다.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기다려줘. 그의 짧은 속삭임에 은솔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침내 발걸음을 돌렸다.
마을 청년의 안내를 받으며 그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산길로 접어들었다. 한참을 걷던 그는 마지막으로 마을이 있는 쪽을 돌아보았다. 저 멀리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과 그를 향해 아직도 손을 흔들고 있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그는 그 모습을 자신의 눈과 마음에 깊이 새겼다. 그는 지옥 같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돌아와야 할 이유와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다. 왕의 귀환은 그렇게 고요하고도 비장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산에서 내려온 권도현은 곧바로 서울의 심장부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었다. 성급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스스로를 다시 한번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그는 촌장이 연결해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서울 근교의 한적한 은신처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그의 아버지 때부터 유령을 위해 헌신해온 충신이자 지금은 은퇴하여 조용히 살고 있는 윤이사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회장님, 살아계셨군요. 윤이사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도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도연에게 있어서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다. 도연은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사고의 진실, 최진석의 음모, 그리고 산골 마을에서 겪었던 일들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윤 이사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감히 그 어린 놈이. 그는 즉시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해 도연을 돕기 시작했다. 도연은 은신처에서 두문불출하며 복귀를 준비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저돌적이고 무모한 권도현이 아니었다. 한은솔과 함께한 시간은 그에게 인내와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그는 산의 고요함 속에서 상대를 꿰뚫어 보는 법을, 그리고 거대한 폭풍의 눈 속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최진석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파악하고 있었다. 그가 이 사회를 어떻게 장악하고 언론을 어떻게 이용하며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기정사실로 만들어가는지를 마침내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최진석이 권도연의 공식적인 사망을 선고하고 자신이 정식 회장으로 취임하기 위해 소집한 긴급 주주총회 날이었다. 그날 유령그룹 본사 빌딩은 수많은 취재진과 재계 인사들로 북적였다. 모두가 젊고 야심만만한 새로운 총수의 탄생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최진석은 의기양양하게 단상에 서서 슬픔을 가장한 표정으로 권도현을 추모하는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회의장 맨 꼭대기층에 위치한 이사회실. 최진석은 주주총회가 끝나자마자 이곳에서 자신의 측근들로 구성된 새로운 이사진을 승인받고 유령의 완전한 지배자가 될 계획이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사들은 이미 그의 돈과 권력에 매수된 상태였다. 최진석이 의장석에 앉아 회의 시작을 선언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이사회실의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죽었어야 할 남자가 서 있었다. 권도현이었다. 그는 이전보다 조금 수척해졌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했다. 그의 존재감은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술렁임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최진석이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굳어버렸다. 권도현, 네가 어떻게? 도현은 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회의실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조용한 회의실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의장석으로 걸어가 굳어버린 최진석의 어깨를 가볍게 밀치고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그 압도적인 행동에 아무도 감히 제지하지 못했다. 내 자리다, 진서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왕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모두 조용히 해주시죠. 지금부터 회의는 제가 주관합니다. 도연은 좌중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이사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도연은 윤 이사가 미리 준비해둔 태블릿 PC를 켰다. 거대한 화면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고 직전 그의 차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최진석이 고용한 트럭이 고의적으로 자신의 차를 들이받는 장면이 똑똑히 찍혀 있었다. 이것이 내가 겪었던 사고의 진실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진석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도연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최진석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이 담긴 회계장부였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내 놈의 탐욕이 회사를 얼마나 병들게 했는지, 그리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 고작 이 정도였나.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최진석을 증오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저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를 파멸시킨 어리석은 인간으로 볼 뿐이었다. 산에서 배운 평정심은 그를 감정의 지배자가 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화면에 최진석의 새로운 경영 계획안을 띄웠다. 대규모 구조조정, 비인간적인 성과주의 단기 이익을 위한 핵심 기술 매각, 모든 것이 회사의 미래를 갉아먹는 독약 같은 계획이었다. 이것이 당신들이 동의하려던 유령의 미래입니까? 도연이 이사들을 향해 물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나는 지난 몇 달간 죽음의 문턱에서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유령은 더 이상 이익만을 좇는 차가운 기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업 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업,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앞으로 이끌어갈 새로운 유령의 비전입니다. 그의 연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과 철학이 담겨 있었다. 이사들은 물론 문 밖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직원들까지도 그의 말에 압도당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최진석이 이성을 잃고 도연에게 달려들었다. 내 놈만 없었으면 모든 게 내 것이었어. 하지만 그의 주먹이 도연에게 닿기도 전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과 윤 이사가 대동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그를 제압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과 고함 속에서 권도연은 그저 창밖의 하늘을 멀차 바라보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왕은 자신의 옥좌를 되찾았고 반역자는 심판을 받았다. 최진석이 검찰에 연행되고 권도연이 화려하게 귀환한 사건은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든 거대한 태풍이었다. 언론은 연일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젊은 총수와 그의 자리를 찬탈하려 했던 사촌의 추악한 음모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유령그룹의 주가는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며 롤러코스터를 탔고 모두의 관심은 권도연이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수습하고 회사를 이끌어갈 것인지에 쏠려 있었다.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욱 냉혹하고 공격적인 권도현을 예상했다. 배신의 상처를 입은 맹수는 더욱 사나워지는 법이니까. 하지만
그의 행보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피해 숙청을 벌이는 대신 조용히 회사를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최진석의 라인에 섰던 임원들에게는 스스로 물러날 기회를 주었고, 불안에 떠는 직원들에게는 직접 나서서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진솔한 설득력이 담겨 있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최진석이 추진하던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새로운 경영 비전을 발표했다. 사람 중심의 기술 혁신. 그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는 회사의 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재단 설립을 약속했고,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으며,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적인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변화에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행보가 계속되자 점차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산속의 고요함 속에서 얻은 지혜와 평정심은 그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무게를 가진 리더로 만들어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이익만을 좇는 무모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회사의 영혼을 돌볼 줄 아는 진정한 왕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회사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던 어느 날 밤, 권도연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홀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발 아래 펼쳐진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그가 되찾은 왕국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아직 되찾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도시의 불빛 너머 어둡고 깊은 산이 있는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 그의 심장을, 그의 영혼을 두고 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다음 날 그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직접 차를 몰아 소백산으로 향했다. 그가 탄 차는 예전에 번쩍이는 스포츠카가 아닌 소박하고 튼튼한 SUV였다. 도시의 빌딩 숲이 멀어지고 푸른 산과 맑은 계곡이 눈에 들어오자 그의 마음은 비로소 평온을 되찾았다. 그것은 귀향이었다. 그의 영혼이 시작된 곳으로의 귀환이었다. 몇 달 만에 다시 찾은 약초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그가 탄 차가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촌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그를 반겨주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계심이나 어색함 대신 오랜만에 만난 가족을 대하는 듯한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들은 그를 유령그룹 회장님이 아닌 그저 은솔의 남편으로, 마을의 일원으로 반겨주었다. 도연은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의 시선은 단 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의 집 앞 툇마루에 앉아 그가 떠나던 날처럼 조용히 약초를 다듬고 있었다. 마치 그가 오늘 돌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로 걸어갔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그의 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와 그녀의 숨소리만이 들리는 듯했다. 그녀의 앞에선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은솔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수백 년의 시간과 그리움, 그리고 기다림의 모든 감정이 오고 갔다. 은솔의 눈가에 조용히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품에 와락 안겼다. 도연은 그런 그녀를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 힘껏 끌어안았다. 그의 길고 길었던 전쟁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나의 세상을 되찾았소. 하지만 그 세상은 당신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나와 함께 가주시오. 나와 함께. 우리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오. 그것은
명령이나 통보가 아닌 진심 어린 간청이었다. 지난 생에서는 해주지 못했던 진정한 의미의 청혼이었다. 은솔은 대답 대신 그의 품에 더욱 깊이 얼굴을 묻었다. 몇 달 후 서울의 중심가지만 도심의 소음이 닿지 않는 조용한 부촌에 새로운 저택 하나가 들어섰다. 저택은 현대적인 건축물이었지만 곳곳에 자연의 숨결이 느껴지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넓은 정원에는 소백산의 약초 마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작은 약초원이 꾸며져 있었다. 한은솔은 그곳에서 약초를 돌보며 도시의 아픈 사람들을 위해 약을 지었다. 권도연은 낮에는 유령그룹을 이끄는 현명한 리더로, 밤에는 그녀의 곁을 지키는 다정한 남편으로 살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도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않았다. 그는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마침내 완전한 사랑을 찾았고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다. 차갑고 오만했던 무모한 CEO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여인의 남자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정원에서 약초를 돌보는 은솔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도연은 그녀의 어깨에 이마를 기댔다. 소백산 정상에 마침내 떠오른 눈부신 새벽처럼 그들의 길고 길었던 인연은 비로소 완전한 사랑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